식사 맛있게 하셨죠? 자, 교재 43페이지죠. 일단 조건에 관한 판례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판례는 요런 얘기죠. 우리 많이 했던 판례입니다. 갑이 을에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해놓고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요 아파트를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을 해줬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우리 민법 148조는 이러한 처분행위는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럼 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요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일단은 무효입니다. 무효고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병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판례는 사실관계 좀 다르기 때문에 결론만 읽어보면 밑에 그 결론문 이렇게 돼 있죠. 이를 기준으로 밑으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조건 성취 전에 수중적한 처분행위는 조건 성취 효과를 제한한 한도 내에서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처분행위를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위무효를 대항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무효인데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고요. 하나 더 추가할 것은 조건부 권리는 무슨 등기로 하냐면 가등기로 한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2번 입증입니다. 일단 정지 조건은 현재 효과가 없는 거고요. 따라서 정지 조건임이 입증되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정지 조건임은 누가 입증하냐면 이행하기 싫은 사람이 입증하는 겁니다. 읽어보면 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 시 법률행위 효력에 발생하는 소위 정지 조건부 범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를 한 법률효과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자, 왜 정지 조건이 효과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죠? 정지 조건이란 현재 지금은 뭐가요? 효과가 없다는 얘기니까 정지 조건은 효과 발생을 저지하려는 사유로서 그 법률 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 부정하는 자 측에서 주장 입증 책임이 진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다만 추가할 것은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는 효과가 생기니까 정지 조건이 성취됐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을 하냐면 이때는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것도 하나 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지 조건이라는 점은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 다투는 자가 입증하고 정지 조건이 성취됐다는 사실은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는 거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구체적 검토에서 많이 봤죠. 다운표를 가지고 본권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기한이 아니라 조건이죠. 왜냐하면 임차인은 이 토지를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거니까 이것은 기한이 아니라 뭐죠? 조건이므로 요 임대차 계약은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나번도 많이 했죠. 부부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입니다. 일단 부부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예요. 왜냐하면 이건 결국은 이혼하면 돌려주기로 하는 계약이거든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반사회적인데 주의하실 것은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 조건만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갑과 을이 부부인데 갑이 을한테 뭐라 그랬냐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토지를 증여하면서 여보 우리 혹시라도 요거 이혼하면 반환해야 돼 요런 취지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이혼하면 반환한다는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의 전체가 딱 어떻게 해요? 무효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을은 요 토지를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받을 수가 없다라는 또 이상한 논리가 돼요. 그죠?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왠지 이거는 이 받은 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또 가만 생각해 보면 이혼하면 반환한다는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 계약 자체도 뭐죠? 반사회적에서 무효라는 말은 을은 이 토지를 뭐 할 수 없어요?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의 판례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어떤 사건이냐면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해주고 나서 실제로 이혼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갑은 요 계약을 근거로 해서 돌려달라고 뭘 한 거죠? 소송을 제기한 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의 전체가 다 무효라는 말은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준 것은 뭐가 된다는 거죠? 불법 원인급여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을은 갑에게 뭐 할 필요 없어요? 돌려줄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가 되는 판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조금만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다음은 어음은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음이라는 것은 전전양도가 되니까. 다만 어음 행위에 조건을 붙인 것이 아니라 어음 보증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판례니까 이것도 결론만 꼭 기억해 두세요. 어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어음 보증에는 무엇을요? 조건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기한이죠. 가와 나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중요한 판례들이고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몇 번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첫 번째 판례는 이런 거죠.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증여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저는 반드시 죽으니까는 이것도 뭐죠? 기한인데 다만 언제 죽을지는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이런 거 우리가 뭐죠? 불확정 기한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판례 보시면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라는 말은 무슨 기한이라는 거죠? 불확정 기한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불확정 기한 하면 뭐가 떠올리면 되죠? 안영찬이 뒤지면 이게 떠올리시면 되는 거 얘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진짜 죽었어요. 사망을 했다면 기한이 도래한 것이니까 자동차를 달라고 뭐 할 수 있겠어요? 요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제가 실종이 되는 바람에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떡할 거냐? 가번 판례입니다.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안영찬이 되졌을 때는 물론 그 사실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실종이 돼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죽었을 때는 물론이고 실종이 돼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도 기한은 뭐 한 거죠? 도래한 것이므로 자동차를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번 판례도 중요합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을이 갑에게요,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면서 10월 23일 날 돈을 갚기로 했단 말이죠. 10월 23일이라는 날짜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쿵쾅거리지 않으세요? 시험 며칠 날 보이시죠? 27일 날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3일이면 뭐죠? 완전히 뭐죠? 정신 없으시겠죠. 그죠?
시험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생각만 해도 짜릿하시죠, 그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을이 갑한테 한 20일쯤에 전화한 거죠. 야, 너 내일 모레 돈 갚기로 했는데 돈 준비되니? 그랬더니 갑이 을한테 뭐라냐면, 아우, 나 지금 공부하느라 정신없어. 이 그지 같은 거 괜히 시작해가지고 이게 뭔 고생인지 몰라. 아우, 이런저런 하지도 마, 제발 좀. 아우, 짜증나 죽겠네. 이러니까 을이 깜짝 놀라서, 그렇게 힘들어? 그렇게 바빠? 그러면 있잖아, 23일 말고 시험 보면 갚어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시험을 뭐예요? 보면 변제하기로 한 거죠. 근데 27일 날이 됐어요. 근데 갑에 가만 보니까 봐봤자 떨어질 판이에요. 근데 시험을 보면 뭘 해야 돼요?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시험을 안 봤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요 문제인 거예요. 자, 처음부터 읽어봅니다. 나번 부관이 붙은 법률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까지 끊어볼게요. 자, 만약에 말 그대로 시험을 안 보면 안 갚아도 되는 거라면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거니까 이때는 말 그대로 뭐예요? 조건으로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 사실관계는 그렇지 않죠. 이거는 시험을 보든 안 보든 반드시 뭐죠? 갚아야 되는 거니까 계속 보시면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시험을 봤을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이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 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요거는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조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든 안 보든 돈은 뭐죠? 갚아야 되는 거니까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뭐죠? 기한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죠? 그럼 이게 뭔 소리냐? 계속 보시면 따라서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시험을 보면 갚으라고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것은 변제기를 유효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간을 뭐 해준 것에 불과해요? 연장해 준 것에 불과한 거죠. 다시 말하면 말 그대로 시험을 보면 갚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험 볼 때까지는 갚지 말고 27일이 지나면 뭐죠? 갚으라는 뭐에 불과한 거예요? 기한을 유예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예한 것으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시험을 봤을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때 시험을 안 봤을 때에도 기한이 뭐죠? 도래하게 되므로 갑의 입장에서는 시험을 보든 안 보든 어떻게 갚아야 한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좀 꼼꼼히 좀 기억해 두시면 시험에 잘 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물권법으로 갑니다. 자, 48페이지 오시면 이제 물권법 해가지고 물권조 청구권에 관한 판례들이 나오는데 일단 1번 물권조 청구권의 당사자에서 양가의 1번 청구권자죠. 물권조 청구권자 주체는 반드시 뭐여야 되는 거죠? 물권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물권이 없는 사람은 뭐가 될 수 없습니까? 물권조 청구권의 주체, 청구권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판례들이 다 끝나요. 가번 보시면 타인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사람도 등기를 갖추지 못했어요. 자, 신축한 건물을 매수했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죠. 이 사람은 샀더라도 등기를 안 했으면 뭐가 없어요? 소유권, 물권이 없으니까 그 건물에 대한 제3자의 침해 행위에 대하여 직접 그 배제를 뭐 할 수 없습니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반드시 뭐예요? 물권자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번 판례는 뭐냐 하면 저당권이죠.
저당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되지만 저당권자는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이기 때문에요. 반환을 청구하지는 못하고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은 청구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판례 보실 때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판례에서 방해 배제 청구권이란 말이 나와요. 우리 판례는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 청구권을 합쳐가지고 방해 배제 청구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방해 배제는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 청구를 뭐죠?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나번에 판례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장저당입니다. 공장저당. 공장저당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중개사법 시간에 배우셨죠. 그죠? 중개대상물 해가지고. 일단 공장저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장이 있는 토지와 공장 건물과 그 안에 있는 기계 설비까지 한꺼번에 설정하는 것이 뭐죠? 공정저당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채무자가 기계 설비를 반출해가지고 자꾸 제3자에게 뭐 하고 있냐면 팔고 있어요. 이랬을 때 이 저당권자는 요 제3자에게 나에게 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자에게 뭐가 없습니까? 반환 청구권이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제자리에 갖다 두라고는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방해 배제 청구권은 뭐 할 수 있어요? 행사할 수가 있으니까요. 다시 말하면 반출되는 기계에 대해서 저당권자에게 나에게 가져라는 의미에서 반환 청구할 수는 없지만 제자리에 갖다 두라는 내용의 의미에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번 부분의 결론 부분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밑으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중간입니다. 저당 목적물이 제3자에게 선이 취득되지 않는 한 원래의 설치 장소에 원상 회복할 것을 청구함은 저당권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함은 물론 저당권자가 가지는 방해 배제권의 당연한 행사에 해당한다는 말은 나에게 가져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자리에 갖다 두라고는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다는 판례고요. 이런 판례도 만약에 지문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저당권자는 반환 청구권이 없으므로 원상회복도 청구할 수 없다. X. 저당권자는 반환 청구권이 없음으로써 제자리에 갖다 두라고 요구할 수 없다. X. 이렇게 되는 거니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번 판례 가지고 나와 있는데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뭐죠? 물권자다. 따라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은 더 이상 물권적 청구권을 뭐 할 수 없어요? 행사할 수가 없어요. 자, 이 판례 사실은 이렇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재판하고 있는 중간에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고 등기해줬거든요. 그럼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팔아먹고 등기해주는 순간 뭐가 상실해요? 소유권이 상실되니까요. 그래서 오른쪽에 위에서부터 두 번째 쪽 맨 끝쪽에 두 번째 쪽 맨 오른쪽입니다. 그 소유권 양도가 소송 계속 중에 있다 하여 다를 리 없고 일단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 배제를 뭐 할 수 없습니까?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이것도 뭐 문제는 남이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물권자이어야 하지만 소송 계속 중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이 유지가 된다. X. 뭐 소송 계속 중이든 나발이든 물권이 없어지면 더 이상 물권적 청구권을 뭐 할 수 없어요? 행사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라번 판례입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고 1억 채권을 담보하게 해서 갑소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갑이 을에게 돈을 갚았어요. 변제를 하고 갑이 요 건물을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병이 전화 온 거죠. 사기로 고소하겠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야 임마 네가 지금 돈 다 갚았다 그래가지고 내가 임마 너한테 돈 주고 샀는데 요 저당권 등기는 왜 남아있냐라고 방방 떠요. 이랬을 때 갑은 요 저당권 선정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느냐 요 문제예요. 일단 물권적 청구권으로서는 말소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왜요? 병한테 팔아먹고 이전 등기를 해줬기 때문에 갑에게 뭐는 없어요? 소유권은 없으니까요. 그러면 전혀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없느냐? 갑은 을과 을에게 돈을 빌렸고 돈을 갚았죠? 쉽게 말하면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는 없죠. 을한테 야 임마 내가 너한테 빌린 돈 갚았잖아. 그러니까 저당권 말소해줘 라고 할 수는 있겠죠. 다시 말하면 계약상 청구권으로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권은 없어졌으니까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말소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지만 계약상 청구권 내가 너한테 돈을 갚았으니까 약속대로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다. 다시 말하면 계약상 청구권 행사는 가능한 거죠. 그죠? 여기서 문제 지문이 까다로울 수 있어요.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 그죠? 이걸로. 근데 물권적 청구권으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뭐예요? X죠. 그죠?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 청구 자체가 뭐는 아닌 거죠? 물권적 청구권은 아니라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라번 부분의 결론 보시면 밑으로 하나 둘 세 번째입니다. 근저당권 설정자인 누구죠? 종존의 소유자도. 그러니까 종존의 소유자란 말이 이 사람이 이미 뭐죠? 소유권은 상실했다는 얘기죠. 종존의 소유자도 근저당권 설정 뭡니까? 계약의 당사자로서 근저당권 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계약상 권리에 터잡아 근저당권자에게 피담보 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한 그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까지만 끊으시면 되겠죠. 참 보면 판례를 같은 말을 막 복잡하게 써놔. 아무튼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례 보다 보면은 어디서 학원 다니나? 그러니까 일부러 어렵게 쓰는 걸 배우러 어디 다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표현을 참 뭐 그지같이 해. 그죠? 아무튼 이상한 놈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번입니다. 요런 얘기입니다. 요 사건 그건 아니고 실제로 독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갑이 살고 있고요. 이웃에 뭐죠? 을이 살고 있습니다. 그죠? 저는 보면은 그 독일 놈들도 좀 정상은 아니죠. 그죠? 이제 아닌가요? 보면은 그 법을 이렇게 민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독일 놈들이 만든 법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나무까지가 넘어 막 이런 거 보면은 정상은 아닌 민족이야. 그죠? 근데도 잘 먹고 잘 사고. 아무튼 갑과 을의 살고 이게 담입니다. 담인데 둘이 왼수예요. 왼수. 철철주 왼수인데 어느 날 갑이 창밖을 내다보니까
을이 지 마당에다가 우물을 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갑이 어떻게 해요? 을이 물 처먹는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원수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저 인간 물 못 먹게 할까 고민하다가 지 마당에다가 우물을 100개를 팠어요. 실제 사건이에요. 이게 100개. 몇 개요? 100개. 이유가 뭐예요? 물 먹으려고요? 전혀 아니죠. 요놈 우물에 물이 안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지 마당에다가 우물을 100개를 팔든 1000개를 팔든 지 마음이니까 이게 권리 행사이긴 해요. 근데 문제는 갑의 목적이 뭐예요? 물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을이 뭐죠? 물 못 먹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거 우리가 뭐죠? 권리 행사이긴 하지만 지나치다 그래서 권리 남용이라고 하거든요. 이랬을 때 을이 자신의 소유권을 근거로 해서 요 우물을 철거해달라, 공작물을 철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요 문제입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인 거냐면 얘는 지 땅에 소유권이 있는 것이지 갑의 땅에 소유권이 있는 것은 아닌 거거든요.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마번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공작물을 설치한 행위가 인근 건물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인근 건물 소유자 건물 사용 수익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인근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하여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공작물의 철거를 뭐죠? 구할 수가 있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요 우물은 자기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의 소유권을 뭐하고 있는 거죠? 침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을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요 공작물에 대해서 철거해 줄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니까 그냥 취지 정도만 좀 간단하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예요. 그러면 만약에 등기인 경우에는 누구한테 말소 등기를 청구하냐면 등기 명의인에게 말소를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이 을 앞으로 불법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럼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그래서 등기부를 떠보고 이 을 주민번호를 확인해 봤더니 이 사람은 없는 사람이에요. 허무인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누구한테 말소를 청구해야 되느냐? 이 짓을 한 놈한테 말소를 청구합니다. 한 놈한테. 알아봤더니 병이란 놈이 을 앞으로 허무인 을 앞으로 뭐죠? 등기를 해놨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갑은 등기 명의자인 을에게 등기를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짓을 한 병에게 뭐죠? 말소를 청구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법 등기의 말소 청구는 등기 명의자에게 하는 겁니다. 다만 등기 명의자가 허무인이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짓을 한 놈한테 청구합니다. 가번 보시면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부실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 명인이 뭐인 때요? 허무인인 때에는 허씨 아저씨가 아니라 뭐죠? 허무인이라는 말은 성이 허씨고 이름이 무인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사람일 때에는 소유자는 그와 같은 허무인 명의로 등기를 한 자, 그 짓을 한 놈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로서 등기 행위자를 표상하는 허무인 명의의 등기 말소를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나번판은 안 읽어볼 겁니다. 왜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를 말하는데 직간접을 불문하거든요. 따라서 간접 점유자에 대해서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례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다번 판례 가지고
나와 있는데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구를 말하냐면 점유자다. 따라서 점유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고요. 라번도 마찬가지인데 라번만 설명드리면 돼요. 이것도 많이 했어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예요. 을이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갑의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을이니까 을을 상대로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뭐 하면 돼요? 요구하면 되는데 이 건물이 병에게 양도가 됐어요. 그리고 이 불법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다 보니까 등기는 병 앞에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 건물의 소유자는 아직도 누군 거죠? 을인 거죠. 그래도 갑은 을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병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소유자가 아니라 뭐죠? 점유자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을이 건물을 사가지고 이전 등기를 안 해서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갑의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더 이상 을이 아니라 누군 거죠? 병인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타인의 토지에 건립된 건물에 미등기고 그 건물로 인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 침해되는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할 의무는 그 건물을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공사비 대금을 대여한 을이 대물 변제로 당의 건물을 양도받아 점유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이 누구죠? 을입니다. 을이 지금 건물을 뭐 했어요? 양도받은 거죠. 그래서 보시면 그 토지를 경락받은 갑은 그 건물의 철거를 누구한테요? 을에게 요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의 소유자에게 철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요구한다는 취지가 되는 거죠. 끝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판례 하나 있죠. 요거는 100% 나올 겁니다. 100%. 오른쪽 판례는. 작년도 판례고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원래 그 물권 법정주의와 관련된 판례는 잘 안 내. 판례는 거의 없어요. 근데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자, 물권 법정주의라는 게 뭐예요?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 없는데 이게 뭐죠? 물권 법정주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냐면 소유권이라는 물권은 뭐냐면 물건을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당사자 간에 어떤 약정을 했냐면 요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권능을 영구적으로 포기한다는 약정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인 거죠. 만약에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을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약정이 유효하다면 이 물권은 소유권이긴 한데 뭐만 할 수 있는 소유권이에요? 처분만 할 수 있는 소유권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러한 약정은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서 새로운 물권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창설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물권을 만들 수 있고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는 새롭게 물권을 뭐 할 수는 없어요? 창설할 수는 없는 겁니다. 판례 읽어보면 소유자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 수익의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허용하면 결국 처분 권능만이 남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이어서 민법이 정한 물권 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이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요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약정은 뭐예요? 무효인 거죠. 무효고. 따라서 이러한 약정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는 여전히 계속해서 사용 수익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죠? 중요한 판례고 출제 가능성이 거의 100%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부동산의 등기입니다. 일단 이중보존 등기인데 이중보존 등기는 한 개 부동산에 등기부가 2개 만들어졌다는 얘기고요. 둘 중에 무엇이 유효한지 여부는 선보존 등기에 유효하고 후보존 등기에 유효합니다. 그죠? 그죠? 이중으로 보존 등기가 되면 뭐가 유효합니까? 선보존 등기가 유효하고 후보존 등기 유효해요. 줄줄하는데 상당히 줄친 겁니다. 자, A라는 토지에 대해서요. 갑 앞으로 먼저 소유권에 관한 보존 등기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을 앞으로 뭐죠? 보존 등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병 앞으로 먼저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그리고 나서 정 앞으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요랬을 때 요 토지의 소유자는 정일까요? 병일까요? 제가 말을 잘못했나? 정이다. 왜냐하면 이중으로 보존 등기가 되면 선보존 등기가 유효하죠. 따라서 후보존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병의 등기도 무효인 거예요. 따라서 결국은 정과 병의 누가 소유자인지를 따질 때는 누가 먼저 이전 등기를 했는지는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아요. 요 이전 등기의 터잡은 뭐가요? 보존 등기를 누가 먼저 했는지 가지고 따지게 됩니다. 위에 있는 줄친 겁니다.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된 소유권 보존 등기 터잡아 등기 명예인을 달리하는 각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 등기 요력은 소유권 이전 등기의 선우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고 아니고 각 소유권 이전 등기의 바탕이 된 소유권 보존 등기의 선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것도 되새김질 안 해놓으시면은 선보존 등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틀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밑에 판례는 뭐냐면 요런 우리나라에 이중보존 등기가 흔할까요? 그러니까 하나의 부동산에 2개 등기부가 있는 이중보존 등기가 우리나라가 흔했을까요? 흔했어요. 왜 그러냐면 6.25 때문에. 그러니까 6.25 동란을 겪으면서 막 등기소도 막 폭격을 받고 막 이러면서 막 혼란하다 보니까 등기부가 뭐죠?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가지고 또 그때는 뭐죠? 막걸리 한 잔 먹고 이렇게 대충 해주는 것도 있고 막 이래 가지고 막 등기부가 아주 그냥 이상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요 판례 어떤 거냐면 A라는 토지를 할게요. A라는 토지가 있는데 요 토지부가 등기부가 있었겠죠. 근데 이것이 6.25 동란으로 인해 가지고 등기부가 멸실돼 버렸어요. 멸실되고 나서 갑 앞으로 먼저 멸실 회복 등기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을 앞으로 뭐죠? 멸실 회복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멸실 회복 등기라는 것은 없어진 등기부를 다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으로 멸실 회복 등기가 되면 또다시 한 개 토지의 부동산이 뭐죠? 2개가 만들어지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럴 땐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인 거죠. 이때는 기존의 등기부가 뭐죠? 멸실돼서 없어졌기 때문에 요 멸실 회복 등기 기반이 되는 이 보존 등기부는 뭐가 선보존 등기인지 알 수도 없고요. 또 이게 원래는 2개였는데 2개가 된 건지 아니면 하나인데 2개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요때는 요게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중으로 멸실 회복 등기가 되면 뭐가 유효합니까? 선멸실 회복 등기가 유효합니다. 이 결론 읽어보진 않을 겁니다. 그죠? 다시 한번요. 이중으로 보존 등기가 됐으면 선보존 등기가 유효하고 누가 소유권을 갖는지를 판단할 때는 누가 먼저 이전 등기했는지는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중으로 멸실 회복 등기가 된 경우에는 뭐가요? 선멸실 회복 등기가 유효하고요. 후 멸실 회복 등기는 뭐죠? 무효라는 판례니까 결론만이라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원칙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규정은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따라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하다 걸리면 뭐는 받습니까? 형사 처벌은 받지만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고요. 예외. 다만 이러한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라면 중간 생략 등기는 뭐죠? 무효고요. 중간 생략 등기 직접 청구해가지고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직접 해달라고 뭐 할 수 있죠? 청구할 수가 있고요. 항상 조심할 것은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최초 양도인의 동의는 반드시 필수적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맨 밑에 줄부터 보시면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중간 등기의 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되므로 여기서부터입니다. 비록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절차를 이행을 뭐 할 수는 없습니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키가 되는 말은 뭐죠? 최초 양도인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인 거죠. 그래서 아무리 중간 과정이 뭐 복잡하고 막 이런다 하더라도 누구의 동의는 필수적이라고요? 최초 양도인의 동의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문제 지문에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최초 양도인이 동의를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오면 뭐죠? 그 직접 중간 생략 등기해달라고 뭐 하지 못합니까? 청구하지 못함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4번 판례인데 이게 진하게 되어 있죠? 중요한 판례 아닙니다. 왜 하필 이게 또 진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진하다고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보존 등기부터 먼저 했어요. 보존 등기를 한 후에 건물이 신축이 됐어요. 이랬을 때 이 등기가 무효냐? 유효다. 그죠? 먼저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고 그에 부합하는 건물이 신축됐다면 그 보존 등기를 뭐라고요?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4번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건물이 완성된 이상 등기를 뭐라고요?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 이거는 꼭 항상 떠오르는 게 뭐냐면 속도 위반. 결혼하기 전에 뭐죠? 임신부터 했다. 막 이렇게 자꾸 떠올라요. 그죠? 아무튼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입니다. 부동산의 물권 변동이죠. 갑니다. 최근에는 잘 시험 문제 내지 않고 있긴 하지만 과거에는 잘 냈던 부분이고요. 그 말은 갑자기 또 출제자가 필이 꽂혀서 낼 수도 있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죠.
법률행위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서 등기하지 않아도 건축주가 뭘 갖냐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그러면 등기하지 않아도 건축적 건물을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그럼 뭐가 필요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기둥과 외벽과 지붕입니다. 여러분들 공법 시간에 배울 때는 다르게 배울 거예요. 기둥 외벽, 기둥 지붕 두 가지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민법은 기둥과 외벽과 지붕 세 가지 다 요구해요. 그래가지고 전에 한번 나왔더니 누가 게시판에다가 공법 시간에 배운 거는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죠? 인정 안 해요. 그냥 우리 어차피 팔려니까 우리 민법 뭐죠?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건축주는 뭐 없이요? 등기 없이 뭐 가져요? 소유권을 갖습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럼 보자고요. 그러니까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사업 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 이게 뭐죠? 기둥과 외벽과 지붕입니다.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건축주는 뭐 없이요? 등기 없이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가지니까 그것을 넘겨받아서 건물을 완성한 사람은 소유권을 갖지는 못한다는 거죠. 기존에 원래 건축주가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판례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설업자인데요. 이 사람이 건물의 공사를 시작한 거죠. 공사를 하면서 기초공사를 했어요. 기초공사를 하고 망했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을이 갑으로부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넘겨받아서 이 사람은 기둥과 외벽과 지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망했어요. 망하니까 이게 쇼핑센터였거든요. 망하니까 누가 환장합니까? 쇼핑센터를 분양받은 사람이 환장하겠죠. 그래서 수분양자들이 직접 나서 가지고 요 건물을 뭐 했냐면 완성을 했는데 그 사이에 갑이 자기 앞으로 요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해버렸어요. 이랬을 때 이 건물의 소유자는 갑인가요? 을인가요? 수분양자인가요? 을이다. 그죠? 왜요?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등기 없이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이해되시죠? 따라 을이 이미 소유권을 가진 거고요. 따라서 수분양자, 건물을 완성한 사람들은 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닌 거고. 또 만약에 갑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가 됐다면 요 보존 등기는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누구만이 소유자?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건축주가 뭘 갖게 됩니까?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판례고 과거에는 참 잘났던 부분이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나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번도 만약에 그럼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수분양자는 좀 다른데 바꿀게요. 병이죠. 병으로 할게요. 병. 자, 그럼 이 사람이 기둥과 외벽과 지붕을 만들어주는 순간 뭘요? 소유권을 취득했죠. 병은 건물을 완성했지만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죠. 그러면 병은 을한테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소유자인 거예요? 을이 소유자인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번 판례 보시면 마지막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아무튼 결론 보시면 원시 취득자에 대하여 부당이득과 관련 규정에 의하여 그 소유권의 상실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건축주가 항상 뭘 갖게 됩니까?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번 판례입니다. 이 다번 판례도 알면서도 또 틀리는 경향이 있어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죠. 동의하시죠? 매매가 취소가 돼서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뭐죠? 무효고, 매매가 해제돼서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뭐죠? 무효고, 해제 조건이 성취가 돼서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가 되겠어요? 등기도 무효겠죠. 동의하시죠? 그죠?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다 해제 조건부로 매수한 경우에는 해제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당연히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뭐죠? 복귀합니다. 왜냐하면 매매가 무효면 뭐가 무효예요? 등기도 무효니까. 매매가 해제 조건이 성취됐다는 이유로 무효면 무엇도 무효가 돼요? 등기도 무효가 되니까 갑에게 자동으로 뭐가요? 소유권이 복귀하게 된다는 판례죠. 라번 아주 시험에 잘 나왔던 판례인데요. 자, 이런 문제죠.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다시 말하면 계약이나 단독 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해야 됩니다. 기본 전제고, 판결 중에 형성 판결에 의한 물권 변동은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따라서 형성 판결이 뭐죠? 형성권에 기한 판결이고, 가장 중요한 여기서 형성권은 뭐냐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에요. 따라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 형성권이기 때문에 재판상 분할은 무슨 판결이죠? 형성 판결이고요. 등기하지 않아도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물권이 변동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형성 판결이냐 문제죠. 라. 공유물 분할의 소송 절차 또는 조정 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 토지가 란 현물 분할 협의가 성립했어요. 재판상 분할이 아닙니다. 현물 분할의 협의가 뭐죠? 성립됐다는 말은 실질적으로는 뭐죠? 그냥 협의에 의한 분할이고요. 특히 현물 분할이면 법적 성질이 뭐죠? 교환입니다. 교환은 계약이고 법률행위니까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됩니다. 계속 볼까요? 현물 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고, 공유자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토지의 분필 절차를 마친 후 단독 소유를 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 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대세적 권리로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아, 다 읽었네. 다 안 읽었네. 다시 한번요. 재판상 분할은 형성 판결이니까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재판이 끝나질 않았어요. 재판하는 과정에서 현물 분할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협의가 이루어졌으니까 이것은 재판상 분할이 아니라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특히 현물 분할이라면 교환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뭘 해야지? 등기를 해야 비로소 물권이 변동된다는 판례고, 이거는 2013년도에 판례가 나오는데 바로 그의 시험에 나왔어요. 바로.
그리고 나서 한 번만 나온 게 아니라 제 기억으로 한 두 번 정도 나온 것 같거든요. 볼 때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잊지 마시기 바라고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번이죠. 이거 이제 2016년도 판례잖아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2017년도에 바로 나올 줄 알았어요. 안 나왔더라고. 근데 올해는 나올 거예요. 자, 왜냐하면 보시면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267조. 이거 우리가 공유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거거든요. 공유자 중 1인이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이 없거나 또는 공유 지분을 포기한 경우에는 지분의 비율로 다른 공유자에게 흡수되잖아요. 요거는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요거는 등기가 필요하다는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포기는 단독행위 법률행위니까요. 그죠? 상속, 사망은 뭐죠?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다른 공유자에게 자동으로 뭐가 돼요? 흡수가 되겠지만 포기는 단독행위 법률행위니까 공유 지분의 탄력성을 이유로 다른 공유자에게 흡수가 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시험 문제도 어떻게 나올지 예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오고 있죠. 민법 제 267조에 따른 공유 지분의 탄력성에 관한 법률 규정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므로 공유 지분을 포기한 경우에도 등기 없이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이 흡수된다. 그럼 뭐죠? X다. 이거는 포기, 단독행위 법률행위니까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본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후 민법 제186조에 등기를 하여 그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이해되시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이것도 출제가 대단히 높습니다. 좀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